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윤석열의 버티기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수사에도 응하지 않는다. 자, 이번에 구속적부심 실패했지만 또다시 법원으로 무엇을 들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보석 신청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10번이든 100번이든 시도하고 풀려날 수만 있으면 어떤 방식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윤석열의 버티기 전략, 어떤 사람은 이것을 광인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해석해야 할지 김용남 전 의원과 오늘 깊이 있게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윤석열 지금 이제 생각보다 세게 나온다라는 하나. 두 번째는 약간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뭐 아예 딴소리를 하는 것이다. 지금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는 광인이 맞죠.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했죠. 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지금 벌어지는 거를 보면 사실 이면체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지금 본인이 이미 기소됐던 내란숙의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불응하면서 본인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재판에는 또 스스로 출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재판과 수사에 불응하는 이유가 뭐냐? 몸이 너무 아파서 계단도 못 올라가는 상황이다 라고는 해놓고는 적부심은 나간단 말이죠. 그 어느 국민이 듣더라도 앞뒤가 안 맞고 저거 지 맘대로야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젓이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 초월의 행동을 이제 하고 있고, 네.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도 왜 이걸 정말로 얼굴에 철판 깔고 뭐 아예 부끄러움이란 게 전혀 없이 저렇게 이제 행동을 하느냐.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언급했듯이 이건 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뭐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실제로 멘탈 디지저, 뭐 정신적인 병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닐 텐데. 그렇죠. 그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은 어떤 구상과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생까기 전략으로 나오느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광인이라고 한 거는 정상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못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단어를 썼던 것이고, 물론 정신적으로 진짜 뭐 병적인 증세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상한 사람인 건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법률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재판을 열심히 참석해서 잘 변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특검에 꼬박꼬박 출석해서 자기 변명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거의 지금 사법적인 결론은 나와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사법적 책임이 더 커질 일만 남은 거죠.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계속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러면 사법적으로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냐? 결국엔 정치적인 해결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뭐 대선이 곧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윤석열이 노리는 것은 본인에 대한 그 열렬 지지층,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정권의 어떤 변동이 있었을 때 본인의 구명 내지는 석방을 노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특검 수사나 정상적인 재판에는 응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른바 그냥 배째라라는 태도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까? 이제 지금 5년 동안은 이재명 정부인이 감옥에 있을 각오하고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특정한 정치적 이벤트가 생겨서 혹시라도 사면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제 정치범이다, 양심수다라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 외에는 현재의 법률 체계로는 본인이 구명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난 3월 7일 날 그 뜻밖의 이루어진 구속 취소 결정과 같은 매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날 거라고
본인이 기대하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때는 그나마 힘이 있었죠. 아직 현직 대통령이었고 본인들이 쫙 뭐 각계각층에 이렇게 뿌려놓은 세력들도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을 또 만들기를 기대하는 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리 방법은 없고 일단 이 상황과 관련해서 본인이 귀찮은 건 안 하고 네. 그냥 일단 시간을 보내면서 상황이 급변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배째라 정신 또는 배째라 태도로 봤을 때 지금 이제 특검이 적부심에서 실패, 다시 보석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 하겠죠. 기소를 할 거냐, 아니면 정말로 이번에 강제 구인을 시도했고 수사관 급파해서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문제는 지금 특검이 엄청 지금 화가 나 있을 텐데, 내란 특검 지금 윤석열에 대한 강제 구인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내란 특검이 끝이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피의자 윤석열과 관련된 사건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도 가장 주요 피의자가 윤석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김건희도 있습니다만 그 부부가 중요한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버티기로 나오는 피의자 윤석열의 길을 확실하게 꺾어줄 사람은 제가 보기엔 가장 적임자는 그래도 조은석 특검이에요. 예, 예. 여기서 한번 정말 법대로 우리가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그냥 구치소 집어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속 피의자의 인치, 그러나 끌어다가 갖다 놓는다는 의미잖아요. 예, 예.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예. 구속영장의 효력의 범위 내에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단은 길을 꺾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다른 특검들의 수사도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 말씀은 이제 지금 그냥 2주 이제 지금 20일이니까 그냥 기소하고 자 법정에서 모든 가리자라는 방식으로는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이 가면 안 된다는 이제 이 말씀이고. 예, 저는 다음 주에는 한번 끌어내야 된다는 정말 사지를 들어서라도 한번 예. 수사실에다가 데리고 와야 검사실에다가 된다고 데리고 와야 보시는 될 것 거고, 같아요. 그게 이제 법적 절차를 그대로 지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피의자가 거기에 있는데 안 나가려고 한다, 강제로 끌어낼 길이 없다라는 것도 법무부 쪽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아니다. 그렇죠. 당연히 인치를 할 수 있고 그 사례도 많다. 뭐 예.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던데. 네. 그럼 서울구치소의 소장도 어떤 식으로든 인사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다음 주 초에 다시 한번 지휘를 하고 네. 거기에 또 불응한다? 그러면 사실은 직무유기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하급 교도관들은 하려고 하는데 구치소장이 그걸 막는다면 직권남용죄가 되겠죠. 그건 정식으로 인사조치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예, 한다. 법적 처벌 대상이 되죠. 그 제가 놀란 것은 지휘 체계가 있는 공직 사회에서 특정한 구치소장이 이거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권한이 있느냐?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것, 법무부에서 하다라고 지시하는 것, 교정본부에서 하라고 하는 행정지침을 임의대로 판단해서 이거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 항명인데 네. 이게 가능하냐 대한민국에서. 그게 불법 부당한 명령이라면 가능하겠죠. 예.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예, 예. 그거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이고 인사조치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서울구치소장이 의도를 가지고 윤석열 끌어내는데 협조 안 했다고는 보시는 겁니까? 이상하긴 이상하죠. 예. 물론 그동안 우리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워낙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뭐 다쳤다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혹한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교도관들을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하면 일단 교도관들이 엄청 피곤해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뭐 와라 가라 하고 네, 예. 불러서 조사하고 뭐 이래서 교도관들이
그동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강제력의 행사를 좀 주저했다. 소극적으로 예, 예. 예, 소극적으로 주저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지휘를 하는데 이거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못하겠으면 그럼 수사관 보내주세요. 알아서 끌고 가세요라는 것도 참 이상하긴 하던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구속된 피의자의 수감시설에서의 관리나 또 그 사람의 호송, 수사기관에 올 때 또 갈 때 호송 업무는 교도관의 업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특검이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제수복 입고 나와서 사진 카메라에 잡히겠죠. 그 모습이 반드시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동조자이든 뭐 내란 그 주요 종사자든 아니면 그냥 방조범이든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 그럼 저 특검에서 이제 뭔가 이제 진실을 고백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될 수도 있죠. 네. 뭐 호송되고 그런 과정에. 근데 언론의 공개 여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야, 이게 내 맘대로 버티다간 이렇게 이 꼴 당하는구나. 이걸 좀 실감하게 만드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네. 거죠. 정말 가서 사지를 들고 따짝 들어다가 그냥 포박한 채로 옮겨오는 그런 거를 한두 번 겪고 나면 좀 교정교화가 아무래도 되겠죠. 자, 그럼 특검에서 이제 강제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를 한다, 해야 한다, 네. 그리고 할 것이다. 그랬는데 끌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기소를 합니까? 거기서도 버티고 안 나온다라고 이제 그러면 강제로 이제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존속 특검이 감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십니까? 실패할 수가 있나요? 없는 아니, 거죠. 어떤 그렇죠. 식으로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막 윤석열이 뭐 고함을 치고 막 저항을 한다거나 이것도 카메라에 다 잡히면서 어쨌든 끌고 와야 한다는 아니 것이고. 저항도 아마 그 독방에서부터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그건 거기는 이제 카메라가 들어갈 수는 없는 예,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일종의 이렇게 그 결박시킬 수 있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동원해야겠죠. 그리고 여러 명 아무리 덩치가 크지만 여러 명의 교도관들이 그 강제력을 행사하면 그 실패할 수는 없죠. 그 상황까지 본인이 감수하고 계속 버틴다. 아니면 그때 순순히 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오히려 호송돼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럼요. 그 국가 공권력의 위력을 실제로 보면 그때 가서는 또 말 잘 들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윤석열을 만나려고 했던 이제 모스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은 맞죠? 단현명 씨. 국적은 미국이죠. 미국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내셔널리티라고 예. 원래 그 어쨌든 한국 사람이죠. 예. 그 국적은 미국이고 이 사람을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 윤석열과 이 모스탄을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냐? 라는 부분에 혹시 짚히는 게 좀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만 그 모스탄이란 사람이 미국에 있는 리버티 대학의 교수로 있잖아요. 거기에 있다가 트럼프 일기 때 뭐 여러 명한테 나눠주는 대사 자리직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리버티 대학이 설립자가 목사인가 그래요. 네. 근데 이 침례교 쪽에 전도사인가 목사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제 유명해지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했고 대학을 만들어서 이 대학이 되게 그 학생 수가 많은 대학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학부생만 한 5만 명쯤 돼요. 네. 이거는 말도 안 되게 큰 그러니까 근데 주로 온라인 수업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학비도 대단히 싸고 사립대학 치고는 미국의 사립대학 치고는 대단히 싼 대학. 그러니까 어떤 우리로 따지면 좀 사립 방송통신대학 개념 그러니까 아닌가? 사이버대학 같은 개념이다. 그런 개념 예, 예. 아닌가 예, 예. 싶은데
근데 침례교 쪽 출신인데 이 설립자가 그 제리 파월이라고. 근데 그 금요일 날 오전에 그 최상병 특검 쪽에서 극동방송의 압수수색이 나갔어요. 예, 예. 근데 극동방송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정한 원로 목사가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사장으로 있는 예. 종교 라디오 방송을 하는 곳인데 그 김정한 원로 목사가 침례교거든요. 네, 예. 그리고 세계 침례교 교단의 회장도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그 침례교 쪽에서 설립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그 금요일 날 이루어진 침례교 교단의 한국에서는 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김정한 원로 목사가 있는 그 방송국 쪽에 압수수색을 나간 거하고 뭔가 연계성이 있나? 라는 저는 의문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자, 극동방송의 이사장인 김정한 목사가 미국으로 갔다. 거기에서 애니 체인이라는 사람도 이름이 나오고, 누구누구도 나와서 미국의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론자들과 접촉을 하면서 내란이 합법이었는데 정권이 바뀌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좀 미국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도와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막 소문이 있었고 막 거기에 실제로 정황까지 가서 막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저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스탄이라는 자가 침례교와 연결이 돼 있든 연결돼 있지 않든 왜 이 시점에 들어와서 윤석열을 만나려고 했느냐라는 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이게 지금. 그러면 부정선거론을 계속 앞세워서 극소수의 자원들을 여기서 결집시켜 놓고 뭔가 정치적 도모를 한다라고 하는 용도로 들어오기에는 그 숨어있는 이면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있을 것이다. 이면이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이게 지금 통일교가 지금 나오고 오늘 앞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마 신천지 쪽으로 뭐가 확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선거 부정 세력 그리고 여기에서 특정 종교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종교 세력과 결탁이 돼 있는 특정한 집단이 윤석열을 끝까지 비호하거나 보호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전제로 보면 일종의 정치 공동체가 아닌 뭔가 비즈니스 또는 이권 공동체로 연결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윤석열이 죽으면 자기들도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우리가 좀 이제 추론의 영역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수사를 하는 맥락 하나하나를 연결시켜 보면 이게 거대한 외부에 뭔가 작동되는 이런 일종의 그 카르텔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예. 이번에 특검 수사는 우리나라 그 헌정 사상 가장 대규모 수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진짜 판이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통일교는 분명히 이제 종교 집단이라고 합니다만 그 실제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저는 통일 그룹으로 부르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을 하죠. 이제 뭐 식음료 업체부터 시작해서 리조트 업체까지 뭐 온갖 그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산도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통일교 재단 내지는 그 창립자 일가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그 사업체들의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종교단체의 성격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비즈니스적인 성격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 사업, 지금 이제 건진 관련한 그리고 통일교 출신의 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나눈 얘기를 봐도 이게 무슨 방송국 인수 얘기도 나오고 구체적인 뭐 어느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사실 비즈니스 관련된
내용을 많이 주고 받았잖아요. 예, 예. 거기에 무슨 신앙적인 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예. 물론 그 건진이라는 사람이 거기 무속인인데 뭐 통일교하고 그 무속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나눈 문자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철저하게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아니고 어떤 이권과 관련한 청탁 내지는 뇌물 같은 게 오고 가면서 거기서 어떤 이권을 노리는 내용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좀 크게 보고 이거를 이제 짧게 보면 선물을 줬는데 왜 통일교가 김건희한테 선물 줬냐. 뇌물 액수가 예를 들어서 뭐 5천에서 한 2억 정도 사이가 된다라는 거 밝혀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떤 법적 혐의가 되는지를 이제 따져서 그냥 기소하고 재판하고 이제 벌하면 되겠죠. 이제 1억 정도로 볼 만한 사안이 아니고 훨씬 더 큰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인데, 이제 이거를 자 우리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매우 어렵긴 하지만 워낙 흉흉한 소문이 있어서 이 소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설가가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이들이 만약에 해외 무기 거래와 관련돼서 뭔가 브로커링 비즈니스를 했다. 혹시라도 이들이 원전 수출과 관련된 특정한 분야에 아예 개입을 하고 있다. 그것이 국제 브로커링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과 연관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행됐다면 어떻게 할 거냐. 캄보디아에 그럼 ODA 자금 넘어갈 때 통일교는 아무 관계가 없었나? 통일교는 거기에서 지금 뭘 하고 있지? 누가 이걸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했느냐 아니냐라는 걸로 봤을 때 이게 매우 심각한 내부 저는 이제 상황이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여기에는 국내 대기업이 A, B 정도가 관여한 것도 아니냐라는 게 있어서 지금은 그냥 문제 제기 수준에 이제 얘기를 하지만 훨씬 더 큰 게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내란을 통해서 이 나라를 장기 집권하겠다는 계획도 있지만 다른 한층에서는 특정 종교 집단의 교세 확장 그리고 무속적인 요소, 거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핵심 경쟁력을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방산, 원전 이제 이런 쪽으로 개입을 할 수도 있었고 실제로 모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증언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이게 위험한 것이어서 말을 하기는 좀 그랬지만, 이번에 이제 통일교와 신천지 거기다가 지금 뭐 당원 3만 명 모집에 300만 명의 뭐 유권자가 있다 이제 이런 것까지 보니까 제가 약간 섬뜩한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하나하나씩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하죠.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판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예, 예. 우리가 그 방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무기를 수입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수출도 많이 합니다만, 그 무기 그 거래와 관련해서 뭐 불문율이 대략 한 3% 많을 때는 5% 정도의 브로커리지 피가 예.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전체. 근데 이게 그 무기 도입이나 뭐 수출은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기본 조 단위로 가지 예,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조 단위인 거죠. 3%면 300억, 5%는 500억인데. 네, 그리고 뭐 워낙 그 무기 그 어떤 수입 수출에 있어서는 그런 게 예전부터 있다고 하고, 뭐 그 무기 중개상 이런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도 나왔는데, 그러면 그 어떤 무기의 거래라는 건 사실은 방위 산업체 어떤 개별 기업체와 기업체 간에만 의사소통을 통해서 거래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국가가 당연히 끼어야 사실은 그렇죠. 그건 기술 전수의 네.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방위 산업체라는 기업체보다는 그 중간에 국가 대 국가 간의 거래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워낙 돈을 밝히니까. 네. 워낙 돈을 그전에도 그랬고 뭐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는 게 이게 도대체 돈 벌려고 정권 잡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돈에 있어서는 매우 집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죠. 그리고 애니 첸이라는 인물도 뭐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한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SMR과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그 거래 거의 사이닝 단계까지 갔던 적도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워낙 고부가가치니까 소형 원전이라는 것이 부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한 개 수주하면 진짜 이권 사업으로서는 최고다 이제라는 걸 이미 알고 움직였다는 이제 동향들은 뭐 앞으로 주요 정언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이 정도로 문제 제기만 해놓고요. 우리가 뭐 깊이 들어간다고 해서 들은 이야기 전하는 수준이지만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단 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특검 수사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저렇게 이제 버티기를 하니까 나머지도 다 이렇게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조태용,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러난 걸 보면 거의 주요 임무 종사 작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정하는 순간 20년 이상 무기 사형 이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이들은 실체적 진실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다 시켜버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태도로 나올 것 같습니까? 같은 태도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분명히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예요. 이거 아무리 선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15년 이하로 선고가 나올까요? 네. 무조건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른바 뭐 아니면 도겠죠. 끝까지 부인하고 인정 안 하는 거. 그리고 그게 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아주 장기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지금 대략 연령대가 60대 초중반들이니까 이 그 만기 출소를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단 네, 말이에요. 예. 그러면 똑같은 상황 아닌가? 무슨 급변을 꾀하는, 그러니까 어떤 한국의 정치 상황에 있어서의 급변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 외에 지금 사법적으로 그냥 무조건 모른다, 아니다, 부인하고 하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한덕수는 불려가서 술술술 지금 이제 부는 거는 그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선처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경호처장이나 경호차장도 가서 뭐 술술술 다 불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이제 내란범들이 동조자들이 다 이실직고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조태용, 이상민이 개입했던 정도가 수사 결과로 딱 나온 걸 보니까 이거 이 사람들 안 불겠는데? 라는 게 이제 이게 어쨌든 대비되는 두 면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인 그룹이 있는 거고, 네. 내란에 있어서 부하 내동한 자거나 아니면 방조범 성격 아니면 내란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그 이후에 발생한 공무집행 방해나 직권 남용의 혐의를 받는 그룹이 다른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상민하고 조태용이 끝까지 부인해서 윤석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증거가 안 나왔다. 만약에 진술은 다 존재한다. 이 경우에 내란범에 대해서 우리가 중형을 진짜 선고해야 될 때 법원에서 야 이거 증거가 불충분한데 이거 이렇게 15년, 20년형 때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들은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증거를 못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런데 증거는 꼭 물적 증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서류라든지 예. 뭐 어떤 대화를 나눈 녹취 파일만 증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인적 증거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 언론사의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경찰청이나 소방청에 전화를 해서 한 얘기. 근데 그게 녹음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대화 상대방인 소방청장이나 뭐 누가 내가 당시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었다라는 진술도 증거인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당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을 놓고 볼 때 누구의 진술을 더 신빙성을 줄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거짓말한 게 이미 많이 드러났잖아요. 뭐
저 멀리 있는 물건은 얼핏 봤더니 단전단수 얘기가 써 있었다면서요. 문서가 있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죠. 받지도 않았다면서 쪼가리를 그냥 멀리서 봤다면서요. 근데 CCTV에 찍힌 거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문서를 보고 이거를 보고 뭐 이거를 가져 나오고 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만약에 상충하는 서로의 진술이 있다고 하면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 근데 법원의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이상민 전 장관의 부인하는 진술을 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법원의 정상적인 재판이라는 전제는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직위원 재판부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 체계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계속 잇따른 기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있다라는 전제로 보면 결국 어느 사람한테 얻어 걸리면 이거 무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요행수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걸 노리겠죠. 예. 내란 수계나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그걸 노리겠죠. 하지만 그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게 사법부의 독립입니다만 사법부의 독립이 외부의 어떤 권력이나 국가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이지 제가 보기엔 국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여러 번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게 알려진 다음부터는 영장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의식한다는 것이죠. 예. 의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럼요. 보강 수사를 잘해가지고 보강 자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냐? 보강 수사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각할 꼬투리 잡으려면 왜 못 잡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사법부도 국민 여론으로부터 100%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들어본 이제 그 의견 중에 하나는 지금 재판부 판사들이요. 이거를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 자 그것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나의 고유 권한인데 너희들이 왜 침해해? 라고 하면서 일종의 이걸 권한으로 인식을 하면서 오늘 내가 당신에게 형량을 어떻게 결정하든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인지 왜 너희들이 내한테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고 주문하느냐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판사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죠. 자신의 권한으로 이거 했는데 왜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느냐. 오히려 거꾸로 법을 가져와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가져와서 나 잘못한 게 없다라고 방어벽을 쳐버리니까 내란범 사건에서도 이렇게 계속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있어서 자 그러면은 아예 특별재판부 만들자라는 것이 지금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판사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태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특별재판부의 문제는 우리 헌법에 그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법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른바 입법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특별재판부도 그 법관으로 볼 것이냐. 그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검사는 그동안 뭐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특별 판사 제도를 실시한 적은 없어요. 그 논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특별 재판부의 구성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일부 재판부에서 보여주는 게 대단히 이례적인 모습은 틀림없고 특히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의 저 재판 진행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그 방법에 있어서 이상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자연스럽게 조금 법원의 인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근데 판사들이 실제로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대한민국 그래도 마지막 보루는 우리 그래도 사법부 판사들은 믿었다는 것이 전제가 좀 돼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일종의 우리 그 다 믿음의 영역 안에서 신뢰라는 것이 판사들이 왜 이럴까? 근데 완전히 이번에 보니까 정치 판사들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법조인으로 이렇게 겪어 보면 물론 옛날에도 그 권위적인 사람들 많았죠. 이거는 내 권한이야. 내가 판사야. 내가 재판부야. 내
일종의 내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 어떤 판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토달지 마라는 태도가 있었는데 의외로 보면 요새 이른바 젊은 판사들 중에 권위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아니 왜 저럴까? 옛날에는 정말 권위주의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검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네. 일선 공무원들도 권위적인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민주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다른 조직은 옛날보다 그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많이 없어졌는데 오히려 법원의 판사들은 그 젊은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저러나 라고 했더니 이게 성장 과정에서 저는 원인을 찾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 예전에도 그렇습니다만 그전에는 그래도 교육 과정에서는 섞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판사들의 대부분은 일단 적어도 고등학교부터는 특목고 출신들이 워낙 네. 많아요. 특목고 나오고 뭐 대학 나오고 또 거기에 로스쿨 출신들도 많아지고 또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그 법원과 검찰이 선호도가 뭐 검찰이 앞설 때도 있었고 법원이 앞설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압도적으로 검찰에 비해서는 법원 선호도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려서부터 경쟁에서 계속 이기는 게임을 해온 사람들이 판사가 되면서 예전보다 선민의식 같은 게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세상하고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어떤 기관이나 조직보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역행하고 있는 조직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이 제안과 이제 뭐 치열하게 했던 공방은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사법부에서 신뢰할 만한 내용을 이제 쌓아가야 재판 결과에 대해서 다들 수긍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그렇죠. 듭니다. 그 이른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인내할 수 있는 한계에 네. 거의 다다른 것 같아요. 네. 이번 특히 내란 사건과 관련한 뭐 영장이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거의 목전까지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여기서 좀 더 돌발적이고 이상한 결정이나 뭐 판결이 나온다? 그럼 국민의 인내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마지막 기회라는 이제 표현으로 제가 좀 대신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짚어봐야 하는데 김혜성이 지금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어느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빨리 잡아들일 수 없느냐? IMF 184억 효성, 뭐 카카오 거기다가 한국증권금융까지 다 지금 이제 발뺌을 하고 있는데 잡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특검이 그렇죠. 수단이 없습니까? 사실은 외국으로 한번 도망가면요 어렵습니다. 인터폴 있지 않습니까? 인터폴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수사협조 내지는 인터폴을 통한 수배가 잘 진행되는 나라가 있고 이 함흥차사인 나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 소재 파악 자체가 어려운. 그러니까 적어도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인터폴을 통해서 잡아올 거잖아요. 그럼 여권 취소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딘가에 숨어버리면 여건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사실상은 섬나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통제가 가능하죠. 따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육로는 북한이니까 거기는 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넘어가는 게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다 공항이나 항구에서 체크가 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 간혹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통한 밀항이 가끔 이루어지는데 김혜성의 경우에 처음에 베트남으로 갔잖아요. 베트남은 사실은 육로를 통해서 라오스를 갈 수도 있고 캄보디아를 갈 수도 있고 그 옆에 이제 태국도 붙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뭐 중국도 갈 수 있고. 위쪽으로는 중국도 연결되어 있고. 근데 그런 나라들이 보면 이 국경에 대한 그 어떤
국경 통과의 어려움이라는 게 남북한 간에 설치되어 있는 휴전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예, 예. 그건 육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넘어가면 사실 소재 파악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김혜성을 지금 소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보기엔 김혜성은 자진 입국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자진 입국을 막겠죠. 못 들어오게 하겠죠. 그러면 수사관을 급파시켜서 그 나라에 탐문하고 인터폴 협조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현지 체포하는 경우가 우리 마약 사범들, 살인범 뭐 이런 걸 잡아오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특검에서 시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예. 야, 근데 이제 소재 파악이 안 되면 정말로 국내 송환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 수사는 어떻게 갈 거냐? 현금이 나왔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다 짜고 야 부인하자. 그러면 돼. 문제 없겠다. 시간 끌기다. 특검 끝난다.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론 이제 수사 공조도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김혜성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교민분들이 없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예.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제일 빨리 알아봅니다. 네, 예. 그래서 교민들의 제보나 협조를 바라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웬만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보면 솔직히 경찰도 믿을 수 없어요. 네. 지명 수배를 해서 얼굴 알리고 우리 교민들이 신고해서 잡아오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 그게 아마 제일 빠를 겁니다. 김혜성이 지금 이제 들어와서 김건희하고 뭐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이제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자기가 돈을 모은 게 아니고 누군가 갖다 줬으니까 자기는 그냥 자 46억 받고 튀었다. 뭐 김건희 줬다 안 줬다 이러면 사건은 민간이기 때문에 좀 단순할 것 같은데 왜 이 친구가 들어오지를 못하느냐. 훨씬 더 많은 사건이 지금 연루 또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예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혜성이 사실상 뭐 실제로는 그 사람께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른바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투자였다. 라고 한다면 김혜성이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안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게 아니니까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뭐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해서 거액의 돈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엉뚱한 얘기들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제가 보기엔 주목해야 될 게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건데 당장 그 전에도 뭐 거액이 들어갔습니다만 2023년도에 그 이루어진 184억 중에 92억은 용역비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어떤 정신 나간 경영자가 92억을 한 번에 용역비로 지출을 해요. 그 회사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그 비용 집행이죠. 네. 그 돈의 흐름도 쫓아가야 되고 더 이상한 거는 이른바 구주 매출 대금으로 알려진 46억 원이에요. 예. 김혜성이 갖고 있던 지분율이 IMS 모빌리티의 4.64%의 지분율. 물론 이제 그거를 자기 와이프가 1인 기업으로 예, 있는 1인 그 기업으로 회사에 있는 회사에 넘기고 예, 그 회사가 그 구주 매출 대금을 받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그건 것이고 예. 결국엔. 근데 4.64%에 대한 지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46억 원을 받은 거면 그 IMS의 회사 가치를 거의 1,000억 원으로 본 거잖아요. 네. 밸류를 이른바 예, 회사 밸류를 1,000억으로 본 건데 천억짜리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회사 1,000억에 사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예.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전국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끝까지 그 계좌 거래는 안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거 하면 계좌로 넘어가다 보면 계속 추적이 가능한데 그렇게는 안 했을 수도 그 있겠죠. 많은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거래했다는 것은 더 이상한 것인데 더 이상한 거죠. 그것도 들키지 않을 수 있다. 들키더라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다면 여기에서 숨어 있는 우리가 모르는 불법적 사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김혜성 일단 잡아와야 하고 한국증권금융 그리고 카카오, 효성 같은 회사는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본인이 이실직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완전 국민들 앞에서 정상적인 투자라고요. 한국증권금융이 개인 회사도 아니고 증권사의 중앙은행 같은 데인데 이런 데 투자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전임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는 야,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원래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를 상대로 영업하라고 만든 일종의 공기업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증권사에서 이제 주식 사다가 돈은 다 떨어졌고 신용으로 살 경우에 주식은 오를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예. 그때 그런 그 대출을 일으켜주는 돈을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영업을 주로 하는 거죠. 아니 개인 주식 투자자가 한국증권금융에 가서 나 주식 더 사야 되겠으니까 50억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빌려줍니까? 그 회사가? 근데 여기는 왜 집어넣냔 말이에요, 돈을. 그래서 저는 특검도 이 방송 뭐 보시겠지만 대통령실에서 물론 특검이 독립적으로 잘 하겠죠. 공직사회 또는 공직 출신들이 지금 공기업에 가서 저지르고 있는 이런 비리 불법에 대해서 발뺌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가담자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거를 옹호하는 논리를 만들어서 언론에 장난질하듯이 이렇게 던지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저희들처럼 비판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줄줄줄 써주면 한쪽에서는 단합, 한쪽에서는 억울함에 대해서 오히려 마치 우리의 항변 제대로 안 들어준다는 식으로 하는 그 언론이 또 맞느냐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추적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그래도 주말과 휴일에 김동완 의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가겠습니다. 스픽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내용 좀 더 깊이 있게 전문가들 모시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내 제조 비교 불가 냉감 친구인데요. 지금 저희들 화면 왼쪽 태그에 올라와 있는데 국내 제조 이불 그리고 베개 피 그리고 베개피입니다. 베개피 패드에서 택배비 포함해서 66,000원인데요. 수천 세트가 지금 팔렸고 지금도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데는 한 4, 5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와 이게 인기 짱이고요. 많은 분들이 써보고 정말로 좋다. 에어컨 필요 없이 이 냉감 이불 그리고 패드 쓰면은 좋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꼭 여러분들 후기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제품 구매하실 분들은 선택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퍼스트랩 선세럼인데요. 자 이거는 선크림과 로션이 함께 있는 제품입니다. 일동생활 건강이 스픽스와 함께 1000세트 한정 판매하고 있는데 1+1 구성인데 한 개가 온라인에서 최소 16,500원 이상 하고 있는데 두 개 합쳐서 22,900원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쓰면서 이 정도면은 선크림과 로션의 합작 두 개가 함께 이렇게 이제 종합되어 있는 건 너무 좋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살롱 쿠키도 요즘 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30개 43,000원짜리를 29,900원에게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가족께 선물하거나 자녀분들에게 선물하거나 아니면 오손도손 모여서 친구분들끼리 맛있게 드시면 우와 이런 맛있는 유기농 쿠키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요새 광고하고 있으면요. 정말로 홈쇼핑 채널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도와주신 덕분에 스픽스가 유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